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4편 만리장성 동쪽은 우리 땅 단지의 대륙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륙사관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사관은 한국사의 일부인 국가와 한국인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또는 바레반 부근과 산동반도를 비롯한 중국 본토의 동쪽 해안까지 확장하는 역사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륙사관은 반도사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제강점기에 반도사관이 한국 역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륙사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고조선과 발해, 삼국시대까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륙사관이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단재는 대륙사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쳤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사관을 나타내는 그림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광개토 대왕비, 그리고 당군이 다스렸던 배달민족 강력들, 그리고 북한의 리지린 교수가 쓴 고조선 영구, 이런 데 보면 대륙사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문도에 대륙사관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천문도에 나타난 대륙사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395년 태조 4년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돌에다가 새긴 천문도가 되겠습니다. 가로 122.8cm, 세로 200.9cm, 두께 11.8cm가 되는 돌에다가 조선 왕조의 권위를 포장하기 위해서 흑요석이죠. 흑요석에 별자리 1467개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새겨놓은 그 요석이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려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창올림픽 생각나시죠? 그때 이 대륙사관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죠. 평창올림픽 개막식 할 때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쏘를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1467개 별자리를 드론을 띄워서 빙글빙글 공중 하늘에, 밤하늘에 돌도록 했죠. 그 드론 쏘를 한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개막식에 드론 쏘로 펼쳤던 것입니다. 그 장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틀면은 계속 나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 장면들이 아주 감명적이었죠. 여기에 바로 나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인면조입니다. 새의 모습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에는 충분히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그림은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은 우리 대륙사관 고구려에 있었던 그 웅장한 모습들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런 데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일식 관측 기록에 나타난 삼국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만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식 관측을 쭉 해왔습니다. 그 관측한 자료가 바로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와 신라 봉기, 백제 봉기에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식을 관측한 기록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기록들을 컴퓨터에 넣어서 다 분석을 했죠. 그렇다면 이 일식을 관측한 위치가 과연 어딘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쭉 관측을 해 보니까 만주와 몽골에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가. 바로 고구려가 있었던 위치가 울란바토르. 여기에서 전부 다 관측을 한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백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여기에서 관측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백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 단재 선생님께서도 대륙 경영서를 얘기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일식 관측 기록에 의하면 그걸 컴퓨터로 재현을 해보면 바로 그 위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고구려의 일식 관측지는 만주 평야에서도 북서쪽 바이칼 호수를 지나서 지금의 몽골과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또 백제 관측지 중심은 요하유역, 바로 요하유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 평야와 바레만으로 들어가는 그 요하 주변에 백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판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양자강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자강 주변에 있었고 통일 신라 이후에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관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자료죠. 그러나 이렇게 컴퓨터가 나옴으로 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박창범 교수가 서울대학교 박창범 교수님께서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 박창범 교수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전문학자로서 우리 국내에서도 노벨상 후보자 중에 가장 젊은 척에 속하는 그런 이제 천재 전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박창범 교수께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은 이 컴퓨터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미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오성칠우라고 합니다. 오성칠우라고 하는데 금성, 목성, 토성, 화성, 초성달이 일렬로 이렇게 하늘에 장관을 펼치는 것이죠. 이 장면들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2022년 6월 28일 날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서너 달 전이죠. 그래서 저도 직접 눈으로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의하면은 기원전 1734년 7월 13일 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무진년 50년에 오성칠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전이 기록을 이 때와 지금과 주기를 계산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기록과 1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1734년도에 환단고기에 적어놓은 그걸 오늘 날짜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따져보니까 0.07
확률로 아주 정확하더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대륙 사관들도 전부 다 사실에 이제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천하관이나 우주관은 이렇게 전문 지도라든지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일식 관측체라든지 이런 오성 치루 관련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대륙 사관들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한번 드리고 지금부터는 단재의 대륙 사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재가 이러한 역사에 이제 몰입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동사강목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안정복 선생님이 쓰신 이 동사강목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실 때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넘어가셨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시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우리의 정통성 그리고 우리 대륙 사관이 동사 강목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복 선생님께서 동사 강목을 쓰신 이유는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술을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당군 기자 사만을 정통의 줄기로 잡고 한족이 침입하여 세운 위만조선이나 한사군은 정통성이 없다. 그것은 다 가짜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바탕 위에 단재의 고대사 인식 체계 뭐 아주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뭐 대륙 사관을 적극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때 주로 우리 단재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위당 정의모 선생님, 민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쭉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우리 사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웅원한 모습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다 갖춰져 있었다. 당군 시대부터 시작되는 우리 상고사의 이러한 대륙 사정이라든지 이 대륙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당 선생님께서 쓰신 조선 상고사, 그다음 요게 그리고 민세 선생님이 쓰신 조선 상고사 감,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민세 선생님입니다. 독도에 우리 정부에서 초대 정무장관을 하시면서 독도 청량을 직접 지시하시고 독도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독도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재 대륙 사관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바로 전후사만선입니다. 전후사만설은 이제 유당이라든지 민세도 다 동의를 한 이제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전후사만설은 당군 조선이 신조선 진환을 얘기합니다. 불조선 변환을 얘기하죠. 말조선 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일부가 남하해서 우리가 아는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사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에 있던 이 전 사만이 이제 고조선이 멸망된 후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제 후사만이 되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다 그렇게 인식, 이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우리 민족주의 사학의 정통성을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통성을 어떻게 세웠느냐. 기존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고조선과 부여로 이어져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계통을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에서 당군의 정통성을 잇는 존재로서는 부여와 고구려에 주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당군에서 기자조선이죠. 그리고 이만조선에서 삼국에서 이렇게 우리 국통을 잡았다는 것은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이론을
정립을 해 놓은 것이죠. 그것을 당군에서 기자와 사만으로 이제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위만이나 기자는 위만조선은 한사군이나 위만은 이제 참미국이라 했습니다. 저택 곁들여 있는 나라지 그걸 이제 주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의 이제 중국이죠. 뭐 엄격히 얘기하면 진화적입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대주의를 이제 타파하려는 의도에서 이제 이러한 민족 사학의 정통성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대륙 이제 경영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중국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군 부여족이 중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경영을 했다는 얘기죠. 고구려가 대투쟁 전쟁에서 대중국 투쟁에서 승리했고 또 우리 민족의 중국에 대한 투쟁적인 자주성을 이제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당군 부여족이 진화 식민로 중국의 한족을 우리가 식민지화했고 또 100개가 해외 경락설 대륙에 가서 진화족을 점령을 했고 또 일본도 우리가 경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단제가 이야기하는 대륙 경영설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사군에 대한 인식도 아주 뭐 확고했죠. 한사군은 판도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사군의 판도 내 존재설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자주성을 고대사에서부터 부정하려고 하는 이제 식민 상한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군 때의 문화가 우리 조선 문화의 원류다. 뿌리였을 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사의 어떤가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상고 문화와 제도가 중국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적극 우리 단제 선생님께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어떻게 대륙 사관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이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켰습니다만은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국사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우리 고조선 지도입니다. 그 지도. 그래서 이 강력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우리 역사다. 이 강력 안에서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또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 역사도 다 우리 역사다. 그래서 요나라와 금나라와 청나라도 우리 역사다라고 그렇게 다 이제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강력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달시대 때 갑술해에 태자 부루를 파견해서 우국이죠. 그때 이제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우국에 사신 하우와 양국 접경 지역인 도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명이 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어딘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나서 나라의 경계를 국경을 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은 조선의 경계는 조선의 강력은 동은 대해요, 동쪽은 대해요, 바다요, 서쪽은 흥한령 산맥입니다. 바로 여기 산해관이 있고 북경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몽골공원, 여기 몽골공원과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흥한령이요. 남은 발해, 남해는 발해에 이르고 북쪽은 이 흥룡강, 여기가 바로 하얼빈이죠. 예, 흥룡강을 넘어서 그 끝이 멀고 아득하였다. 유주와 영주가 조선에 속하였다. 땅의 넓이는 만리가 되었다.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 교과서에
딱 고조선에 대한 지도와 그리고 국경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역사에 대한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것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강력입니다. 강력. 그래서 이 강력을 알아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토학자로서 이 강력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조선에 그렇다면 경계, 방금 얘기하는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면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고조선 강력이고 그리고 고조선을 이은 게 고구려와 발해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 고조선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국제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면적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없죠. 그러나 저는 영토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을 낼 수 있는 이제 기술을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쉽게 이 면적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면적을 내서 백범 기념관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논문에 실어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강력을 인공위성 영상에 복원해서 고조선의 면적을 내어 보니까 137만 9,482km제곱미터더라. 이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6.3배에 해당이 하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면적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검증을 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극점, 우리 고조선의 경제에 대한 사극점 최고 동단은 어디냐, 서단은 어디냐, 남단은 어디냐, 북단은 어디냐 해서 제가 최고 오른쪽과 최고 북쪽과 최고 서쪽과 최고 남쪽에 대한 위경도를 다 내고 그 지점에 대한 고도 다 내고 그다음에 그 위치들, 그래서 이 위치들을 쭉 연결하면 우리 고조선의 국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북한과 우리 남한 이 한반도 지역은 면적에서 제출하고 고조선 지역만 내보니까 우리 한반도 면적의 6.3배가 되더라. 아주 넓은 땅이고 좋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들이 좀 이제 살펴볼 게 그렇다면 이렇게 응원하고 컸던 고조선 강력이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나. 우리가 한반도로 백두산과 두만강과 압록강을 우리가 국경으로 알고 있고 물론 북한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우리 강력이 축소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력의 변천사라고 했지만은 어쩌면은 우리 강력의 축소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국토가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최초로 국경이 결정된 것은 1627년도입니다. 정묘호란 때죠.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으로 삼전도 비가 서 있습니다만은 3번 절하고 9번 벌이 이렇게 피가 나도록 할 때 그때 국경 협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고 변방지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나라가 접하는데 시장 서면은 거기 이쪽 사람도 오고 이쪽 사람도 오고 서로 정탐하고 하는 것을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방지대의 개념이었었는데 최초로 중국과 우리가 국경선이 처음으로 정해진 것은 정묘호란 끝나고 나서 이제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도 해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도에서 맺은 국경조약 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각전봉강이라고 나옵니다. 서로
국경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금과 우리 조선이 맺은 조약인데 그 당시에 여진족은 만주에서 이제 걸기를 해가지고 명나라를 쳐야 되는데 명나라를 차면은 우리가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먼저 천 게 정묘호란이고 병자호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굴욕을 당하고 근중제가 심양에 있던 수도를 이제 북경으로 옮겨갑니다. 명나라를 멸하고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심양으로 가면서 이 강도 해명에 의해서 설치된 국경선 유조 변책선 요게 유조 변책선입니다. 요것도 유조 변책선인데 요거는 뒤에 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심양에 있던 게 북경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 유조 변책선 오른쪽은 전부 다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조선 너희들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오지 말아라. 지금으로 치면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갔죠. 그리고 중바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이 있고 성이 있는 곳은 성을 쌓고 또 성이 없는 산에는 성벽을 쌓고 평지가 있는 데는 버드나무를 심고 철조망을 쳐고 그래서 국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유조 변책선이라 합니다. 버들유자를 써죠. 그래서 유조 변책선을 만들고 변문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는 여기에 심양이 있으면서 북경으로 내려가면서 이걸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놨는데 왜 이 땅이 자기들 땅이면은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넘어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비무장지대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이 땅 안 넘어갈 테니까 너희들도 압록강 넘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렸죠.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1712년도가 됩니다. 1625년에서 1712년도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조선하고 국경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백두산에다가 정계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는 박권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목극덩이 이래가지고 백두산에다가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딱 이제 세웁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흉년이 들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또 사슴과 산삼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캐러 가고 중국 사람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1910년도에 이만지 사건이라고 시민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중국 사람 5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에서 이참에 국경선을 정하자. 이래가지고 1712년 5월 15일 날 백두산에다가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그 바로 조금 밑에 4km 떨어졌는데 여기에다가 백두산 정계비를 딱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제 국경을 정하자. 이렇게 세웠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써놨느냐.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강이다. 국경이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이요, 동쪽은 토문강이다. 이렇게 국경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두만강이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나가지고 토문강으로 가기 전에 얼마 기간 동안은 물이 땅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철조망을 돌을 모아서 만들고 흙을 모아서 만들고 또 철조망이 아니고 목책 나무로 이렇게 경계선을 쭉 다 이제 만들어 놨었죠. 그렇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12년부터 그 국경이 계속해서 이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쭉 지켜지게 되는데 그 백두산 정계비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193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1930년도 바로 이 모습들이죠. 1930년도에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이렇게 보고 올라갔는데 백두산 천지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려오니까
이 백두산 정계비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런 푯말만 한 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이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 이 주변에 일본군 헌병대 일개 소대가 여기 이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백두산 정계비를 없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그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는데 이게 있으면 어차피 한반도와 이 땅은 간도는 자기들이 다 다스릴 거니까 이 경계가 백두산 정계비가 필요 없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걸 없앴던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두산 정계비를 찾아가는 길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백두산 정계비 터입니다. 여기가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는 길이고 백두산 천지를 가려면 북한으로 가면 여기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거장에 가면 이제 삭도를 타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라갔던 이제 곳이 되고요. 이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버스 정거장 뒤쪽에 요 군인 초소가 있습니다. 군인 초소 저태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 터에 북한이 지금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1930년도에 일본이 백두산 정계비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말목으로 이렇게 관광 안내 표지판으로 세워놨던 걸 북한에서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 터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여러 군데 자료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두산 정계비가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해서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라고 해서 이 토문간 동쪽은 왜 다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청나라도 자기들 시조 발상지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가면은 자기들도 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청나라 시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만 자기들 땅으로 편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쪽은 북경에서 거리도 멀고 날씨도 춥고 땅도 비옥하지 않고 해서 관리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또 물론 자기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밀이라.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면 지금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이게 다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백두산 정계비가 국제법으로 효력이 없다 하면 그 이전에 앞에 저희들이 봤던 이 유조 변책선 이 서간도 부분도 포함한 이게 우리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학자마다 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구두로 합의를 하고 경계석 표지를 백두산에 돌멩이를 세워서 그 백두산 정계비에는 그때 같이 세웠던 중국의 대표 이름, 우리 대표 이름, 그 수행했던 사람들 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상으로 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도 백두산 정계비의 효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2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지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봉금이 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금이 비무장 지대가 유지되면서 이제 백두산 정계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이제 조금 흘러서 1800년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겪게 되죠. 이제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져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재한 대가로 조약을 체결해 준 대가로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나 아니면 유조 변책선에 의하면 연해주가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조약으로 아편전쟁 결과로 맺은 북경조약에 의해서 1860년도에 이 땅을 중국이 러시아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때 같이 딸려서 넘어간 땅이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녹둔도라는 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토국 갑부 때 여기에 녹둔도에 가가지고 둔정간을 했죠. 둔정간. 땅을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땅 그걸 관리하는 벼슬이 둔정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둔정관으로 파견돼 가지고 근무를 할 때 여진 쪽에 침입을 받아서 포로가 잡히고 집이 불타고 하죠. 그래서 그걸 녹둔도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순신, 이순신에 보면은 그 부분이 이해분이 나옵니다. 드라마에. 이해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자막에 보면은 이 이해분 마지막 자막에 보면은 이 녹둔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섬인데 지금은 러시아로 연육이 돼 있는 우리의 고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수복해야 되는 미수복 토지다. 이러면서 자막이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는 녹둔도인데 녹둔도가 뭡니까? 사슴섬이잖아요. 그죠? 사슴섬.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게 1패를 기록했다. 이 녹둔도에서 1패가 있었기 때문에 23성의 신화를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 여진군한테 패하고 나서 직위가 다 박탈이 돼서 백의종군을 하다가 갑자기 여진족 마을에 밤에 야섭을 해서 포로를 구출해 오고 잡혀갔던 말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상 복귀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걸 패한 전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 쪽에서는 패한 전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공한 전투라고 합니다. 왜? 처음에 여진족이 침입했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잠깐 외출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야섭을 해서 다 구해왔기 때문에 승리한 전투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순신 기념관을 바로 녹둔도 맞은편 북한 땅에다가 건립을 해서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기념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두만강 하구니까 국제관광 자유구역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어서 이순신의 그 승리를 녹둔도 전투 승리를 기념을 하고 그 곁에 성전 대첩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큰 돌에 크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쭉 새겨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성리 마을이라 이렇게 곤치고 뒷산 이름이 원래는 설헌봉이었었는데 그걸 성전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순신 기념관을 짓고 그 곁에 서범포, 동범포 이렇게 범포 자연 인공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호수죠. 거기에다가 거북선을 띄워서 이제 관광 자원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사업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연변대학교 교수들한테 녹둔도 전투와 녹둔도 얘기를 하고 중국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들도 이런 사실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미나를 마치고 인솔해서 가서 그 북한의 마을은 못 들어가지만은 중국 쪽에서 그 이제 토잡이 국경을 정한 그 토잡이도 답사를 하고 또 조망을 해서 저기가 조산마을이고 저기가 성전대가 있는 마을을 이제 가르쳐 주고 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극동대학교 그 고고학 거기에 관장이 박물 관장이 녹둔도 지역을 답사를 해가지고 전부 탐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제가 방문을 해서 여기 관장이 녹둔도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걸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녹둔도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 그거 또 성역화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녹둔도를 그렇게 중국이 러시아에 넘겨주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반환 요청을 끊임없이 했죠. 1883년도에 의윤중이 청에다가 녹둔도 반환 문제를 제기를 했죠. 의윤중은 그 당시에 간도 관리사였습니다. 고정이 마패를 주고 간도 땅 관리해라 해서 간도에 가서 호적부도 만들고 또 토지 조사도 해서 지적부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어쨌든 간에 녹둔도 반환 요청을 했죠.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논쟁의 여지 없이 러시아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나라 너희가 연해주를 남겨줬으니까 너희들을 해결해라. 우리가 10여 차례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했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 요청했던 공문서가 되고요. 그 요청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국가의 땅이 자국의 잘못도 없이 제3국으로 넘어갔으면 당연히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에는 법률과 분쟁 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수비대장께서 기국의 정부와 상의하여 녹둔도 지역을 우리 국가에 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녹둔도는 과거에도 우리 국가에 속해왔고 현재도 우리 영역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쪽에 파견 나와 있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장한테 이렇게 보내서 했습니다만은 이게 묵살이 돼서 우리가 결국은 찾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러시아도 한번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협상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렇지만은 1884년도에 러시아와 우리가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1886년도에는 삼국 공동관계안 청나라와 우리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여기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관철되지 못했고요. 최근입니다. 몇 년 전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끝내 이제 무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물길이 두만강하고 전에는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섬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물길이 변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 땅이 연육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물길이 변해가지고 섬으로 남거나 북한 쪽으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버렸습니다. 물길이 변하지 않도록.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녹둔도는 언젠가는 우리가 꼭 찾아와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도도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요구하는 그 분쟁에 휘말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적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 뭔고 사람한테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땅의 호적이 지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독도는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천황제 부활하는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무사들이 다스리던 것을 이제 천황이 다스리니까 중앙 집권제 형식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사들이 다스리던 땅을 중앙정부에 사람과 땅을 이제 천황한테 바치는 의식을 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봉한이라고 합니다. 바친다는 뜻이죠. 판적 봉한, 사람과 땅을 천황한테 바친다. 그걸 이제 다 마쳤는데 이제 독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심한해연에서 가만히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 조사를 해서 천황한테 바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내무성으로 보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일본을 총리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태정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태정관한테 그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에서 조사한 거, 도에서 조사한 거, 또 내무성에서 조사한 거 그런 걸 보내가지고 태정관이 이제 5개월 동안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역으로 이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태정관 지시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정관이 지금은 총리고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공문을 내려 보낸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독도는 조선 영토로 정한 것입니다. 조선 영토로 딱 정했고 그게 1887년 3월 29일 날 1877년 3월 29일 날 공문을 보내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니 지적 편찬에 편입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 공문은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양심 있는 목사분이 그 서류를 발굴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적에 관심이 있고 지적 우리 학자들이, 영도 학자들이 그걸 받아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태정관이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 땅 아니니까 지적 조사해가지고 우리 땅에 편입을 시키지 마, 이렇게 1877년도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1904년이나 우리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루를 설치하면서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한 거, 이런 거는 이후 거는 따져볼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시마네현이 고시를 한 것도 불법이죠. 영토와 관련된 것은 국가가 관보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현에다가 아무도 몰래 갑자기 고시해놓고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지적이 지킨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태정관 공문입니다. 이게 태정관 훈령 1877년도에 이 공문이 다 있고,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태정관 공문들 직인들 찍어가지고 내려온 이 이제 공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대응은 사실 제대로 저는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독도가 있는 인근 동해에서 일본 군함이 우기기를 달고 들어와서 합동훈련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는데 앞으로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엄중히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학적으로 봤을 때 독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리 문제화 만들고 분쟁지역으로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해도 우리가 응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그런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 편입 문제입니다. 대마도 문제는 사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뭐 대마도는 본시 이제 우리 땅이죠. 이게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삼국 접양 지도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자기들 땅, 섬 하나를 미군이 점령을 했는데 그 땅을 돌려달라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 지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 이 지도에 일본 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섬이 맞다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린 그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에 대마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과 똑같은 그림을 넣었죠. 색을 넣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섬을 돌려받고 보니까 이 지도가 이렇게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다 수거를 해서 요 대마도를 일본 색깔과 맞도록 색깔을 변조를 해가지고 그걸 배포를 대폭적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도에 가면은 독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은 이 지도 원본 우리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색깔로 변조시켜 놓은 가짜 그림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학예사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바꿔라 빨리 얘기했는데도 바꿔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음에 또 언젠가 제가 가면은 한번 뭐 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부산은 본시 우리 땅이고 고려와 조선 때 우리가 수차례 정벌 하기도 했고, 특히 부산가는 49.5km입니다. 밤에 마실 가든 뭐 이런 곳이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일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이 대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67년도에 판적 봉안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배 두 개, 군함 두 군데다가 한 군데는 식량을 싣고 한쪽에는 군사를 가득 싣고
대마 도주한테 자, 판적 봉환을 해라. 만약에 못하면 군사를 풀어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런데 판적 봉환을 하면은 식량을 배부하고 그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마 도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봉답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봉답서에 흘린 눈물 자국이 지금도 있고요. 그 봉답서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조선에서 내려준 국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부터는 국왕이 천황이 내려다 준 국제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때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게 1867년도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국제법을 전공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사흘 지나서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첫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본 그 대마도 내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날 연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본 그 대마도 내놔. 그리고 1949년 1월 3일 날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본 그 대마도 내놔. 이래서 재직 기간 동안에 60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9월 9구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을 미국에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본 땅이 맞다. 이렇게 해시가 오고 또 자칫 잘못하면 독도까지 뺏기겠다.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화라인 이승만 라인을 채택을 할 때 독도만 넣고 대마도를 빼버렸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마도는 우리의 실질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도는 우리 땅이 틀림없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나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땅이 고조선 땅에서 유조 변책에 의해서 강도 해명에 의해서 병자호란에 의해서 이제 비무장지대로 일부 지역이 남아있다가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서 서간도는 상실을 하고 이제 연해주 쪽만 가지고 있었는데 북경조약에 의해서 연해주 떨어져 나갔고 독도도 떨어져 나갔고 독도는 일본이 저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대마도는 또 우리 영토지만은 지금 우리가 영토를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면 간도 그게 연해주는 떨어져 나갔지만은 우리 윤동조 선생이 얘기하던 북간도, 동간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3년도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청해 속방이었죠. 청해 이제 속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일본이 청해 이제 우리가 속방이 아닌 걸로 해야 자기들이 이제 침범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청나라 속방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청으로 벗어나고자 세웠던 문들이 독립문이죠.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어문을 헐고 거기에다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독립문을 보고 글을 아는 사람은 독립신문을 만들고 학자들은 독립협회에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8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항진도 지방에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몰래 넘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청나라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간도를 전부 다 조선에 뺏기겠다 해서 1883년도에 청이 아까 얘기했던 봉검을 비무장지대를 해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도 바로 해제를 하죠. 그 전에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양정간 땅의 크기를 재이는 청량사도 요즘에 처음에는 청량사를 파견하고 정전, 그리고 토지대장을 만들고 직권 등기부죠. 이런 것도 교부를 하고, 그리고 또 1980년대는 이제 경진개척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개강 개척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자 청이 여기에 반발해서 공식적으로 해제를 하고 청나라 즉 한인들을 대폭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서로 이제 무주지 땅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중국에서 안 되겠다. 국정회담을 다시 해야 되겠다. 백두산 정계비로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원세계가 고종황제 아련을 할 때 꼿꼿이 고개 들고 들어가고 한마비에서 내리지도 안 하고 칼 차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청나라가 우리한테 이권을 가지고 아주 군림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국정을 강제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885년도에 정식으로 국정회담을 합니다.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우리 그때 대표 선수 우리 감개사가 이중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 백두산 정계비를 하자.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이다. 오케이. 했는데 중국이 잠깐만. 백두산 정계비에서 얘기하는 토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이 토문강이 아니고 이리 송강으로 해가지고 하얼빈 앞으로 해가지고 흑룡강으로 해서 연해주로 빠지는 그 토문강이 아니고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토문강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중국 너희들 지도에도 토문강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다. 백두산 정계비 토문강 그 강이 아니고 두만강이다. 이래가지고 1885년도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회담을 1887년도에 다시 국정회담을 합니다. 그때 좀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유한석하이가 고압적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서울에서 이완용과 유한석하이 원세계가 모종의 합의를 해서 그러면 두만강으로 하자. 이렇게 이중환 선생님한테 지시를 내렸죠. 그러나 이중환 선생님은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한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죠. 좋다. 우리 이 정부에서 이 두만강이 토문강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하는데 백두산 정계비에서 토문강으로 들어오는 강줄기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여기에도 보면 이제 홍토수, 이제 이렇게 홍단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째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최고 북쪽에 있는 이 홍토수로 할 건가, 홍단수로 할 건가, 서두수로 할 것인가, 이게 이중환 선생님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밑에 있는 걸 하자. 최고 위에 있는 것으로 하자.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최고 위에 있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중국에서는 안 된다. 최고 밑에 있는 걸로 하자. 자기들 유리하게. 이래서 1887년도에도 국정회담 결렬을 시켰습니다. 이중환 선생님이. 그래서 오두가단 국토 불가축소라.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한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유한석하이가 1888년 4월 28일 날 우리 외무독판 조병직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1885년 1887년도 국정회담의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나를 잡아서 국정회담을 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1992년도에 국정회담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1905년도에 일본이 얼산의장을 맺고 우리가 외교권을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국정회담을 할게. 그래서 북경으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국정회담을 하다가 1909년도에 우리가 합방이 되기 1년 전이죠. 1909년 9월 4일 날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이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산내역도 무효인데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준 것도 작물로 내가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도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국제법으로도 무효고 또 성립 자체가
조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간도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 중국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 그 간도 땅을 우리가 찾고 국경회담을 열어서 국경을 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구도 그 국경회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1627년도에 강도 해명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유조변체 국경선이 정해졌다. 그 다음에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를 했었다. 그 다음에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뺏겼다. 85년과 87년도에 국경회담을 했지만은 실제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이 땅 전체를 다 넘가져 버렸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북경조약은 국경 분쟁이 미결된 상태다.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할 때도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안 갔죠. 만약에 그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간도 침범을 해서 만주국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제사법재판소 안 간 거 지금이라도 가자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죄는 대륙 사관을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단죄 선생이 쓴 삼천리라는 잡지책의 제7권 제1호에 보면은 조선민족의 전성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죄 선생님이 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 동쪽은 우리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동남 전쟁으로 조선족을 동북으로 밀어내 만리장성을 조선과 진해의 국경선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은 이 책에 기고를 하면서 중국에 나와 있는 자료들, 그렇게 국왕, 옛날의 경제죠. 옛날 국외의 판도, 범도, 옛날 우리 땅에 국경을 정해 놓은 지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만호 대륙이라 했습니다. 만몽 대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 땅인데 진시황 때 우리가 동북쪽으로 밀려나면서 만리장성을 넘어왔고, 그래서 진시황이나 명나라 때도 만리장성을 쌓아서 동이족 너희들은 이 만리장성을 넘어오지 말아라. 만리장성까지가 우리의 국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만리장성,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쌓은 성,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천리장성으로 변하고 또 고려가 쌓은 성으로 이렇게 변해 온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리장성이 우리 조선과 숙명이 깊으니만큼 만리장성고는 곧 우리 고강 옛날 경계를 찾는데 중요한 한 가지 증거가 훌륭하다 하노라. 하남자죠. 하남자가 가로되 만리장성이 조선과 진해의 국방계로서 쌓은 것이 명백하니 장성을 아는 자 반드시 고조선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남자가 북경요수 동결조선이라. 그래서 이 요수 쪽에 만리장성 오른쪽은 조선의 땅이라고 이제 회남자가 얘기한 것을 빌어서 만리장성 동쪽은 우리 땅이다. 그리고 진화와 우리 조선 쪽의 국경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알고 우리 땅을 얘기하려면은 만리장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이러한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진실을 보는 마음과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기록이나 또 문헌이나 또 단재 선생님의 저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 단재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분의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이런 소수설 이런 것들이 다수설이 되고 또 이제 통설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라 저는 명심을 합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의식과 역사 주권 또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은 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만리장성을 이야기하고 동쪽은 우리고 고조선을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 주권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강력의 편전사 강력의 축소사를 얘기하면서 유조 변책과 백두산 정계비와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의 국경 협의와 그 다음에 간도 협약 이런 거는 우리 영토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영토 주권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때 만주 땅이 다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 땅 내놔 이런 것이 아니고 1885년도와 1887년도에 국경 조약을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유한석가이가 1888년 4월 28일 날 우리 조병직 외판한테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국경회담을 안 했으니까 그 국경회담을 해서 우리가 찾을 게 있으면 찾고 찾을 게 없으면 못 찾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으로 가지고 이론을 확립해야 저희들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효과,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바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내용들도 발굴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5편으로 3대 영웅에서 배우는 애국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재 선생님은 이제 우리 영웅을 을지문덕,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이 세 분을 최대 영웅으로 보고 이 세 사람이 위인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애국심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쓰신 그 세 권의 영웅전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또 예민, 국민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습니다. 이거 구분을 남겼어.